메커니즘에서 빚이란 네.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빚은 자본주의에서 돈이에요. 돈 돈이에요. 플러스 돈과 빚을 반대 개념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빚이 돈이에요. 자, 부동산 첫 투자를 위해서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부동산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종잣돈 목표를 얼마 정도로 삼으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천으로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3천만 원. 3천 안 모아보신 분은 3천. 오. 3천 모아보신 분은 5천. 오, 5천 그죠? 모아본 5천, 사람 7천, 1억. 1억. 그죠? 너무 그거 커지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냐하면 경매 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레버리지 붙여서 딱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네. 그 금액으로 딱 해갖고 물건을 검색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건들이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너무 좋아 보이죠. 너무 좋아 보이죠.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더 높은 게 좋아 보이죠. 내가 돈을 좀만 더 있으면 이거 살 텐데 진짜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항상 하잖아요. 늘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내가 가진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그렇게 욕망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모은 다음에 레버리지 붙여가지고 도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보는데 도저히 살 게 없어. 사실 3천으로는 살 수는 있어요. 살 건 있긴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그럴 때는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입자를 해서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집을 가기 위해서 단계를 밟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스크 적을 때. 금액이 커도 네. 세입자만 잘 맞추면 네. 무피 투자도 무피 가능하잖아요. 투자도 가능하죠. 예. 예. 실제로 뭐 저도 무피 투자도 해봤지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겉으로 말하는 거는 위험하다 생각해요. 뭐 집을 샀는데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집을 샀는데 500으로 집을 샀어요. 뭐 이런 영상 제목 많잖아요. 진짜 어그로잖아요. 어그로죠. 근데 네. 초보자분들은 진짜 500만 가까울 그럴 수 줄 있어? 알고 오셔요. 수강을. 아니죠. 예. 그것까지 세팅하기까지는 몇 천만 원이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세팅을 다 하고 나서 돈을 돌려받으니까 이제 뭐 무피나 플러스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려드려야 된다고 못 생각해요. 구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500만 가지고는 견디기 힘드니까. 견디기 어렵죠. 게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계속 부동산이 하락이 되고 있고 또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세입자가 갑인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돈 안에서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여유롭게 하시는 거, 욕심내지 않고 하는 거, 그리고 종잣돈은 계속 단순하게 모아가는 거, 금리는 올라갈 거를 또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계산기를 사전에 두드려서 내가 감당할 빚 안에서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님 그러면 그런 거는 혹시 그런 물건들도 많이 해보셨어요? 특수 물건? 특수 물건 해봤죠. 특수 물건은 네. 많이 겁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겁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섞여 있거나 이러면 경매라는 그게 게 좀 겁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경매가 저는 이제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류가 다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일반 매매는 만약 부동산 사장님이나 아니면 집주인이 나를 속이려고 작심하고 오면 전세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겉으로 알 수가 없어요. 경매는 모든 서류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특수 물건이어도 요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를 서류상으로 보고 또 임장을 가서 내가 상황을 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약간 자신이 없으면 입찰 안 하는 거고요. 100%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대지권 미등기 물건을 아파트를 반값에 거의 산 적이 있어요. 네. 대지권이 가끔씩 이제 새로운 새 아파트가 이 서류 작업이 잘 안 돼가지고 대지권이 미등기가 된 그런 물건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받은 다음에 등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받은 후에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것도 있어. 그런 건 포기하면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이제 대지집 그 건물과 이런 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감정평가서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서류 작업만 나중에 하면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선 그렇게 특수물건이 하나 걸려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반값이 산 거죠. 그죠? 네. 저는 그런 것보다도 사람이 안에 살고 있어. 내보내야 돼. 이게 네.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내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최악에서는 강제집행이 강제집행이 있긴 있잖아요. 하죠. 네.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저는 강제집행이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명도를
어떤 걸 목표로 하냐면 선물을 드리고 그분도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 듣고 헤어지는 게 저의 목표예요. 오.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막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경우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케이크도 드리고요. 뭐 와인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고 드리고 뭐 새로운 곳에 가셔서 잘 사시라고도 하고 그분도 감사하다고 하고 이런 해피엔딩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명도의 그런 스토리를 사전에 내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명도의 난이도도 미리 볼 수 있어요. 서류상과 임장을 통해서 와 여기는 힘들겠는데 근데 강제집행으로 내가 할 거야 하면 되는 거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강제집행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거는 보니까 와 이거는 안 되겠어 포기하는 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셔도 물건이 되게 많아요. 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경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네. 자 전에는 은행에서 일하셨어요. 네, 여의도에 맞아요. 있는 기업은행에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예금이나 저축, 대출 등 재테크를 위해 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네. 요즘에는 많잖아요. 많죠. 최근 업데이트된 이야기로 한번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최근 업데이트는 뭐 예금 같은 것도 금리가 엄청 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냐면 은행원들이 결정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5%라고 해가지고 그냥 예금 가입해주세요 하면 5% 가입해주지만 금리를 조금 더 주세요 하면 좀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도 은행원은 지금 7% 나왔습니다 했을 때 저 금리 좀 깎아주세요 했던 6%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네. 내용을 네.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서 봤어요. 그래요? 예, 은행에 가면은 금리도 네. 깎을 수 있다. 이것도 금리 상품이다. 맞아요. 예. 흥정해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판금리 하시려고 거기 가서 막 줄 서시던데 그냥 내가 거래하는 그 은행원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판금리 자체가 은행 자체에서 하는 세일 개념이거든요. 자신들의 마진을 줄이는 세일 개념인데 왜 우리가 뭐 동대문에서 물건 사도 그 앞에 직원이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알겠어요 5,000원 깎아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권한이 있죠, 있잖아요. 있죠. 예, 그 앞에 텔러직의 권한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 직원은 뭐 0.3까지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허락도 안 받아도 돼. 그 권한이 있고요. 뒤로 가면 뭐 과장님은 조금 더 금리가 뭐 0.5 예를 들어서 뭐 0.5까지는 마음대로. 그리고 뒤에는 뭐 팀장님은 뭐 노마진까지 마음대로 이런 권한이 있어요. 근데 봐봐요.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0.3밖에 안 된다고 쳤을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좀 해주세요 하고 하면 과장님 권한인 0.5까지 되는 거예요. 허락 맡으면. 그럴 수 있죠. 과장님도 팀장님한테 팀장님 여기 미분을 좀 더 해주세요. 그럼 팀장님의 권한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VIP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말만 잘하면 그런 게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또 이제 금리가 높을 때는 이미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더 올리기는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반 통장 만들 때는 충분히 뭐 대출도 그렇고 다 가능합니다. 제가 2009년도 첫 번째 책 날 때 금리가 흥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창피하신 분이 있잖아요. 아이형 분들 그 말하기가 민망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아예 법제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 붙어 있어요.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게 이게 나만의 뭐 꼼수가 아니라 이제 법제화가 된 그런 내용이 됐고요. 만약 내가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좀 좋은 거를 했거나 아니면 월급이 조금 올랐거나 아니면 빚을 원래 뭐 3억이 있었는데 지금 2억 5천으로 갚았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 자금 상황이 조금 괜찮아졌으면 더 당연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이번에 대리로 승진했는데 금리 좀 깎아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가입하실 때 제가 조금 금리를 더 좋게 받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은행원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면 체크카드를 뭐 하나 해달라거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한번 그 실적을 한번 만들어 달라거나 거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원이 실적을 하나 주면서 은행원도 저한테 뭘 하나 주는 거죠. 그럼 이건 여러분 부탁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쵸. 거래잖아요. 거래죠. 예. 네. 대출을 받으면서 적금을 하나 가입할 테니까 좀 깎아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적금은 가입하고 해지하면 되잖아요. 다음 달에 해지하면 되잖아요. 금리는 근데 한 번 바꾸면 1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금리를 결정할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저 은행원일 때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옆에 은행과 아예 그걸 가지고 와요. 비교해갖고. 네, 그래서 저희한테 아예 얼마 금리 줄 수 있어요? 1억에 이렇게 대출 얼마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은행은 이렇다던데요. 이렇게 아예 완전 국민은행은 몇 프로인데 지금 기업은 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제 권한 받기예요. 이 차이가. 그러면 이거 들고 팀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팀장님, 이분이 국민은행은 이렇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리고 막 근데 이게 노마진 금리였어요. 말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금리였어요. 그러니까 팔면 노마진. 그런 게 있어요. 은행도. 팀장님 고민하더니 그러면 노마진이어도 고객을 붙잡고 그 한도는 확보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보내는 게 나을까? 돈이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해드려. 그럼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순식간이라니까요. 이게 이런 걸 통해서도 또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은행을. 그럼요. 뭐 환전이나 뭐 되게 자잘한 것도 다 그래요. 뭐 우대금리를 뭐 말이 우대금리지 사실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명분만 그렇게 놓은 거지 다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대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빚을 지는 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 빚이란 네.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빚은 자본주의에서 돈이에요. 돈이에요. 플러스? 돈과 빚을 반대 개념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빚이 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신용 사회잖아요. 네. 신용으로 돌아가는 사회거든요. 그죠? 그럼 신용은 뭐예요? 신용하면 신용카드, 신용대출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그죠? 신용이 빚이에요. 대출이에요. 신용이 의미하는 게. 그래서 돈이 빚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자들은 빚이 많은 걸 목표로 삼아요. 내가 빚을 뭐 이번에는 몇백억으로 늘리겠어. 뭔가를 빚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규모를 크게 키우겠어. 그러니까 빚을 크게 하려고 해요. 근데 보통은 빚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빚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네. 그죠? 돈은 네. 우리가 막 10억, 100억 많으면 좋잖아요. 네. 빚이 100억이면 싫잖아요. 두렵죠. 두렵잖아요. 네. 그런데 부자들이나 이 메커니즘을 완전 이해하시는 분들은 빚을 돈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이 많은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계속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아닌 이걸 거죠. 가지고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레버리지해서 더 큰 걸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려면 이 빚을 가지고 그 이상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에 되게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빚이 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빚이 많아야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러면 물론 이건희 회장님 뭐 이거 얼마나 빚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되게 놀랐었던 게 은행원 시절에 이제 그 기업 사장님들 대출할 때 이렇게 재무제표를 오잖아요. 재무제표가 와요. 그럼 보면은 빚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부채가 10억이야. 그럼 엄청 많잖아요. 10억은 좀 감이 안 오니까 50억 합시다. 그래야 좀 많아 보이니까 빚이 50억이야. 근데 자산이 뭐 49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빚이 1억인 상태잖아요. 지금 이분. 네. 그잖아요. 그럼 네. 나랑 뭔가 비슷하잖아요. 네. 만만해 보이잖아요. 빚이 네. 50억이어도. 네. 근데 이분은 부자인 거예요. 왜죠? 실제 상황이, 실제 모습이 그렇죠. 이렇게 덧셈 뺄셈을 해보면 나랑 비슷한데 이렇게 겉모습이나 지금 차 끌고 다니시고 그 뭐 집 이런 거 보면 부자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은행원 볼 때 뭐야 재무제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도 많아요. 빚이 훨씬 큰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쿠팡이 빚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알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빚이 엄청 많은 거 보면서 이 사람 뭐야 이거 빼면 마이너스 10억? 그거 거지잖아. 되게 망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 예.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몇십억을 또 해준다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빚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은
빚이 만약 여러분이 대표님이 빚이 100억 정도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은 신용이 100억이라는 게 증명이 된 사람이잖아요. 네. 100억 못 빌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아우, 절대 못 빌리죠. 빌리잖아요. 근데 네. 100억 빌렸어. 그러니까 100억을 신용을 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빚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부자로 살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빚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으시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집담보대출이잖아요. 네. 그죠? 집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하나 샀더니 있었더니 집값이 막 올라버렸어. 그죠? 그거를 막 체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 빚이 막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와, 내 자산에 도움을 주는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좋은 빚이라고. 좋은 빚이죠. 예, 그게 좋은 빚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을 해서 내가 빚의 캐파를 좀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자본주의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방금 좋은 빚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나쁜 네. 빚은 어떤 걸까요? 나쁜 빚은 소비성 빚이죠. 계속 나가는 빚. 근데 집도 나쁜 빚일 수도 있어요. 집값이 집 투자를 잘못했거나. 그죠. 네. 많죠 지금 영끌해가지고 최고점에 사셔가지고 대출이자가 300인데 월급이 200이야. 맨날 100만 원씩 적자이신 분들이 지금 많으시잖아요. 그럼 나쁜 빚이죠. 나쁜 빚은 방법이 없어요. 빨리 그냥 없애야 돼요. 그러면 그런 대출을 위해서 네.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할까요? 내가 빚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좀 너무 어려운데 감당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나는 지금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니죠. 까보면 아니죠. 만약 내가 월급이 300이야. 그러면 월 이자를 내가 생활비를 줄여봤더니 100만 쓸 수 있어. 원래 200이었는데 100까지는 줄일 수 있어. 그럼 내가 이제 200이 남잖아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이자를 200을 내는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그냥 되게 정확히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네.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느낌이고 막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느낌이고 이러면은 어디가 애매해 갖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변동성이 있을 때는 보수적으로 미리 봐야죠. 그러면은 오를 거를 이렇게 네. 오르는 시기에도 부동산 투자를 추천하시는 거예요, 또? 금리가? 감당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는 부동산을 항상 오를 거라고 확신해서 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이제 IMF도 겪어봤고 뭐 여러 가지 겪어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산 가격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맹신하고 하는 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경매한 거 같아요. 안 오를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밖에서 5억 하는 거를 한 3억에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5억이 3억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군요. 네, 저는 항상 그냥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항상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오르는 시기에 놀랄 정도로 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락기인데 밖에서 사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밖에서 지금 막 뚝뚝 떨어진다고 해도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가격으로 사면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떨어질 거를 생각해서 사놓는 거예요. 항상 그게 그냥 저의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부동산 경매 투자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경매 투자 추천하러 온 거는 진짜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 부동산 경매 이거 솔직히 좀 어렵지 않나요? 공부하면 안 어렵고요. 2달 하고 경매 시작했거든요. 입찰을 했거든요. 몇 개 정도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은 개수로만 따지면? 낙찰 받은 거는 한 1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개는 안 되고요. 와, 네. 10여 개요? 네.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1년 만에도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막 자꾸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삶을 살다가 내 집 마련 하나 하고 그리고 돈이 또 없으니까 또 일해야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렵지는 않다. 2달만 공부하고 시작했고 지금은... 물론 어렵죠. 근데 내가 아는 거로 아는 만큼을 도전하면 되고 그러다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어려운 거 도전하면 되고 경험 쌓이면 조금 어려운 거 더 하면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2달 해가지고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혹시 경매로 좋은 물건을 사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계속 그 임장을 가가지고 현장을 계속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막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경매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냥 정말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경매는 싸게 살 수 있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작을 한 거고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계속 그냥 부동산 가보고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은 답이 나오고 제가 계속 수강생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엔 자기가 사고 싶은 곳이 딱 있잖아요. 내가 요 지역을 사고 싶거나 아니면 직장이랑 가까운 여기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데를 제가 매물로 전달해줘서 그분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다 자기가 거는. 그렇죠. 자기가 네. 사고 싶은 게다가 뭐 백지 사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럼 그 지역을 파면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부동산 나가고 부동산 나가서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기준은 밖에보다 내가 그래도 뭐 5천은 싸게 살 거다. 그냥 그 기준선을 지키는 행동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욕심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밖에 시세보다 5천은 싸게 살 거야. 근데 그거를 지키는 게 무지무지 어려워요. 자꾸 욕심이 많아지니까. 네, 그쵸. 네. 아니 근데 그게 욕심이 많아진 게 아니라 욕심이 줄어들어 버려요. 왜요? 폐차라니까. 폐차랄까. 네. 그러니까 계속 뚝뚝 떨어지니까. 내가 기껏 힘들게 조사해서 힘들게 갔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거를 경험을 계속하면 나중에 금액이 그 내가 말한 뭐 5천, 3천의 한도를 지킬 수가 없게 돼요. 어쨌든 낙찰 받아야지 스토리가 나가니까. 네. 그렇군요. 남자들이 더 못 지켜요. 어쨌든 받고 싶어서. 남자들이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이라서 그런가? 그 성과는 좀 빨리 나는데 위험하기도 위험한 것 같아요. 성향이 제가 이제 계속 보니까 여자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조심성이 많아서 지키는 편인데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더 오르면은 또 다 덕보니까.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뭐 시세보다 더 높은 차익을 내고 파는 방법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 대표님 책에서 보면요, 보험에 관련해서도 좀 다뤄주신 내용이 좀 있어요. 보험이요? 예. 보험 네. 이런 거 꼭 들어야 할까요? 저는 보험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험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가입하고 있다라는 좀 주의예요. 그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맞벌이 부부가 생명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의료비 보험도 뭐 너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데 비해서 너무 또 의료비 보험이나 뭐 추가적인 안보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가입하셔서 실제 월급에서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놀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돈이 많으면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만 지금 종잣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험도 해야 되지만 돈도 모아야 돼. 그래서 급해. 근데 돈이 일로 다 나가고 있으니까 분산이 돼. 어떻게? 보험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으로. 보험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실비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안보험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왜 안 하셨어요? 저요? 그냥 네. 일시불로 하려고요. 맞아요. 저 그 생각 항상 해요. 네.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리고 암이 걸려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는 거 아세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보험이 되게 좋아요. 많이 네. 지원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막 아기 보험부터 진짜 너무 보험이 다양하잖아요. 그걸 다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잣돈의 그 속도가 늦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잣돈은 되게 절약하고 힘들게 빡시게 되게 단순하게 모으잖아요. 그 시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년기에는 오히려. 근데 네. 또 보험은 또 젊었을 때 가입해야지 좀 싼다라는 아니요. 말로 계속 꼬시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그 사람들이 좋은 거죠. 확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돈이 넘쳐나시면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보험 상품은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 자체가 보험이라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보험. 왜냐면 그걸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을 내야 되는데 맞아요. 뭐 네.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10년, 20년 아무 무탈하게 갈 거라 생각도 없고 근데 돈이 많으면은 그렇죠. 뭐 있는 돈 그냥 내는 건데 이렇게 그리고 생각하면 그렇죠. 더 그리고 그 맞겠네요. 부자들은 그렇게 해서 보험하는 게 아니라 그 세금 절세 때문에 절세 특히 때문에. 예, 그리고 증여나 뭐 상속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을 많이 이용하는데 대부분은 가장 그러니까 가정 경제가 어려울 때 바로 먼저 손 가는 게 보험 해약이죠. 보험 해약이잖아요. 예. 반도 안 되는 돈을 반도 안 되잖아요. 네. 이건 아무리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도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최소한 뭐 소득공제 뭐 그 정도 그 한도 최악 전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직장인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아,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네. 정도나 네. 암은 정말 아빠가 암을 걸리셨거나 그러니까 완전 유전자가 이건 분명히 나한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암테크라고도 하거든요. 자기 몸. 네,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요? 그게 그 암이 국민 중에 셋 중에 하나인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가족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 저희 은행 팀장님이 형, 아버지 다 암이 걸리셨어가지고 암보험을 본인 거를 되게 많이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걸리기만 하면 나는 걸리면 3억이야. 이러셨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암테크를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면 확률이 낮은 거에 그걸 다 할 만큼 지금 여유가 없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지금 회사 그 비용 처리 쪽으로 해서 그쵸. 그거는 예, 좀 그쵸. 가입을 해놨고 그쵸. 달러 보험 좀 가입을 해놨어요. 달러 보험은 뭐예요? 그냥 달러를 사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럼 그냥 은행 예금을 사면 되지 왜 보험을 사요? 그러니까 제가 낚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저축보험이 최대 제일 좀 맞아요. 설정률이 약간 저축보험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축보험의 달러 버전인가 보네요. 네. 네. 그런 것도 많고 또 그 친구 중에 좀 그 보험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많이 가입해줬어요. 그렇죠. 지인 통해서 네. 많이 가입을 하죠. 네. 빨리 어쨌든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약하면 뭐 너무 지금 손해니까. 예약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네, 예약하면 손해니까 네. 그냥 여기서 하시고 새로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동하죠, 뭐 운동. 의료비 실비 없으니까 네.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그냥. 그렇죠. 네. 그 돈을 그냥 운동을 한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대표님 보험 진짜 거의 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 직장인일 때 연금보험 하나 해약 안 하고 있는 것 말고 없어요. 좋네요. 저는 지금 해약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집사람은 아니다. 네. 왜 해약을 하냐? 돈이 없어서 못 넣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계속 예. 가자 그러는데 그거 들어가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그 중지하시면 되지 않아요? 납입은? 그래요? 네. 납입 중지하게 되면 몇 개월 지나면 또 다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자동 해약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 해약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저축이라면 그래요?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투트랙 채널에만 공개할 수 있는 공개해주시면 감사한 그런 재테크 꿀팁 있으실까요? 재테크 꿀팁. 그러면 제가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그냥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밖에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2, 3년 전의 가격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12억이었는데 다시 지금 뭐 7, 8억 되고 이런 게 많은데 그 물건이 경매로 오면 그것보다 더 낮게 사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되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를 봤을 때 전세가가 경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1억 미만으로 뭐 몇천만 원 선에서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건, 굉장히 위치도 괜찮고 굉장히 새 거야. 근데 너무 막 확 떨어져가지고 그런 물건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저는 제가 보면서 제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돈이 뭐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 보면서 이런 거는 내 집 마련하기에도 참 좋은 아파트다. 투자하기도 좋고. 투자하기도 너무 좋고 위치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만큼까지 갔다가 거의 이렇게 반값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 그래도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오를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마이너스는 안 날 것 같다는 여러 위치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약간 전세가율과 근처에 있는 그런 위치가 굉장히 괜찮은 새 아파트, 대단지
약간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사시는 거는 큰 금액이 아니면서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서울에는 그런 거는 많이 없고 아, 네. 보면은 이제 경기도 이제 안성이나 수원 조금 수원에서 메인에서 좀 떨어질 때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 서울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서울도 찾아보면 있고요. 정말요? 뭐 일산 뭐 송도 뭐 이런 되게 새 아파트 많은 네.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많아요 요즘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와 너무 좋다. 완전 이렇게 새 거고 한때 막 너무 막 저기까지 갔었던 그런 그렇죠. 아파트니까.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데. 예, 그런 네. 게 되게 물론 이제 좀 더 떨어질 수도 더 떨어질 있지만 수 있다. 안전마진은 최소한 네. 확보하고 가면은 네, 맞아요. 그래도 좀 지금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런 너무 좋은 사람들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나쁘지 네. 않다. 저도 네.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그쵸, 있어요. 네. 네. 뭐 급할 것도 아니고 내일 사는 게 아니라 한 올해 하반기 지금 공부하시면 하반기에는 살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하반기에 또 이제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야? 훅 올라가고 또 그러진 않겠죠.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빨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이거 보고 있는 2030, 40까지 예, 전부 다 해당되는 맞아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30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은행원 시절에 제가 공덕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공덕 앞에 모델하우스를 갔거든요. 네. 그때 공덕이 막 건설 붐이 생겼어요. 갔는데 사람 바글바글하게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 종이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혼자 이제 부끄러워서 이거 종이를 들고 집에 와서 보는데 그 내야 되는 돈이 제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좌절했어요. 처음으로. 제 나름대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직업을 택했는데 이거를 낼 수가 없고 근데 저 사람들은 뭔가 좋은 직업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 보이는데 거차림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바글바글 할까?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처음만 30%만 내고 사놓으면 나중에 뭐 전세든 뭐든 해가지고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집을 일찍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2007년? 8년? 그때 되면 너무 괜찮았죠.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집값이 너무 내 월급과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30이 포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를 하니까 어떤 걸 또 하냐면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 지금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포기야. 그러니까 지금 아껴도 어차피 못 사니까. 근데 집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저는 이야기. 살 수 있다고를 못 믿었어요. 20대 옛날에요? 때. 네. 오.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제 월급으로. 저도 직장 다니면서 못 살 거라고 생각했고 네. 실제로 못 샀어요. 직장 다닐 저도 때는요. 못 샀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살 수 있었어. 그렇죠. 그때 살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살 수 있다고 말 안 해줬어요. 근데 2030 분들 꼭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네. 소 사장님 인생 계획 또는 사업 계획이 좀 궁금해요. 네. 다음 달에 경매책이 나올 것 같아요. 경매책이요? 네, 오. 1년 동안 준비한 책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 뭐 좀 많은 분들에게 좋은 내 집 마련에 성공하게끔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강연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시스템화 좀 시켜보고 싶다, 사업화 시키고 싶다 그런 도전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 네. 자, 오늘 이렇게 소피아 채널에 소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투트랙 구독자님들께 정말 도움이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이고. 아닙니다. 네. 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소사장 소피아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